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방송, 전격 에피소드 구걸 방송, 소소양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우입니다. 미미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미님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드라마틱한 얘기도 많고 해서 혹시 지난번에 좀 시간상 말씀을 못 하신 부분이 있다던데 어떤 얘기 들려주실까요? 저번에는 첫 번째 방송이어서 조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고양이를 키웠고 어떤 식으로 애들을 외국으로 데려갔고 다시 데려오고 이런 내용을 조금 해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애들을 키우면서 동물병원에 갔던 일이라든지 사이사이에 개인적인 어떤 에피소드들 이런 얘기들 좀 더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네. 너무 궁금해요. 어떤 표정은 궁금한 표정이 아닌데? 왜 자꾸 얼굴을 봐? 동물병원에 애들이 이제 셋이나 되다 보니 동물병원 경험이 있으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살짝 들었는데 저는 되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미미 얘기부터 해주신다고 하셨죠. 제가 이제 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외국에 오래 살다가 2006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제가 한 10년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국의 상황이나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제가 제일 처음에 키웠던 고양이는 그러니까 되게 옛날인 거죠. 한 80년대 때 키우고, 그 다음에 2006년까지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양이에 대한 상식, 동물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물병원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사료,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되게 전문적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여하튼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 되게 부족한 상태에서 제가 미미를 구조를 했던 거였었거든요.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미는 저희 집 앞에 화단에서 구조를 했는데, 그때 아직 그 미미가 눈 색깔이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로 어린 새끼 고양이였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동물병원을 첫날을 데려갔더니 분유를 먹여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분유를 먹였어요. 먹였는데 계속 토하기 시작했죠. 토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있는데, 뭐라 그럴까. 제가 어렸을 때 동물을 키웠을 때는 이렇게 맨날 동물병원에 들어가고 인터넷도 없고 그런 시절이라 되는 대로 고치고 살고 이랬지, 이렇게 몇 개월에는 무슨 뭐를 먹여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은 좀 없었잖아요. 근데 얘가 분유를 먹는데 계속 토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동네에 있는 동물병원 데려갔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피 검사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피 검사를 못 하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어린 동물은 피 검사를 안 한다는 거야. 피를 뽑을 수가 없대. 그러면 그런가? 아니 그냥 그 사람이 무서웠던 거지. 너무 애기여서. 피를 뽑지 못하는 의사가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그렇다니까 또 그렇다고 알고 나오면서 진찰비를 냈죠. 난 이 진찰비를 내는 것도 너무 이상했어. 뭐를 내가 진찰을 받았기에 내가 진찰비를 내고 간 거지 그랬어. 처음이니까.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병원을 갔어요. 설해마을에 있는 다른 병원. 다른 병원을 갔더니 또 막 똥꼬를 똥꼬를? 헤집으면서 막 온도계를 집어넣고 막 그러면서 애가 토하고 있는데 구충제를 먹이는 거야. 길고양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가 똥꼬는 찔리고 구충제 먹으니까 막 설사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거 나보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진찰비를 냈지. 이게 지금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애가 그때가 이미 3일째였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를 않았으니까, 새끼니까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이제 본능적으로 든 거지.
그래가지고 그 강남에 있는 24시간 하는 동물병원을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역 근처에 있는 동물병원을 갔는데 그 동물병원에서 다행히 피도 뽑아주고. 뽑아서 검사도 해주시고 이제 애를 일단 수액을 맞추고 애가 너무 탈수가 돼 있었던 상태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료를 불려가지고 그거를 으깨서 안 먹으면 약간의 그 캔이랑 섞어가지고 먹여보면 애가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미미가. 오. 3일 만에 제대로 먹었던 거지. 그러니까 오. 아이고. 제가 그 세 번째 동물병원까지 갔었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왜 구충제를 토하는데 왜 구충제를 먹은 거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미미는 동물병원에 에피소드가 별로 없는 게 그 아이는 스케일링도 필요가 없는 아이였고 평생 잇몸만 약간 빨개지거나 염증이 생길 때가 있었었는데 그거는 뭐 가끔 그 잇몸에 바르는 젤 같은 거 발라주면 가라앉는 애였어요. 그리고 발정도 굉장히 약하게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걔는 한번 에? 하고 우는데 그 약간 그 성기 있는 부분에 하얀 물 같은 게 싹 나오는 느낌인 거. 아, 발정이구나. 그리고 데려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 발정이라고. 뭐 중성호수를 하겠냐고. 했더니 아우 이 새끼가 얼마나 뭘 많이 먹었는지 지방층이 너무 두꺼운 거야. 배에 힘이. 근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카라를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길래 봤더니 아, 다 뜯어졌어요?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그 실밥을 다 뜯고 있더라고. 요새야 녹는 실밥 있고 뭐 작게 해가지고 레이저로 찢으고만 했지 2006년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무조건 그냥 실밥으로 해가지고 뽑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도 벌어졌죠. 근데 지방이 있다 보니 이게 벌어지니까 이게 다시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마취시키고 다시 꿰맸지. 아 근데 또 너무 정성스럽게 또 뽑는 거야. 진짜? 아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카라 되게 컸는데 원래 웬만하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진짜 정성스럽게 뽑아가지고 한 3담인가? 어이구 죄송합니다. 3담인가? 2담 정도만 남겼는데 그때 보니까 그게 어떤 식이냐면 이중으로 이렇게 이 바느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 실을 꿰맸던 거를 뜯어도 안에 또 막혀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미 상처가 아무렇고 다행히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넌 뽑아라. 그래. 너 병원에 다시 갈 필요도 없고 너무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미미는 그 이후로 10몇 년 동안 죽기 전까지는 병원을 거의 간 적이 없어요. 굉장히 튼튼했어요. 그냥 선생님이 피를 뽑으면 지방이 너무 많다는 얘기만 많이 하셨고 나머지는 되게 건강했어요. 문제는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꼬가 문제였죠. 내꼬는 이게 막 남들처럼 복막염 뭐 아니면 뭐 신장 뭐 이런 걸로 아팠던 게 아니라 기본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사료를 안 먹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고양이 마켓에서 나온다는 모든 사료를 다 샀어요. 근데 그 샘플이 안 나오니까 그럼 기본이 뭐 1.5kg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1.5kg면 1.5kg 뭐 30까지 뭐 이렇게 사신 거예요? 네. 다 먹는 거야. 그리고 그럼 누가 먹어? 남는 건? 이제 다른 애들이? 이 고양이가 먹는 거죠. 이 고양이가 먹는데 우리 내꺼가 얼마만큼 예민한 아이였냐면 누가 옆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먹는 걸 그만두는 애였어요. 입맛이 뚝 떨어져 하는 게 보여. 그래가지고 걔가 밥을 먹으면 모든 사람이 숨을 못 쉬었어. 숨을 못 쉬고 계속 지켜보고만 있거나 막 그래 됐고 그리고 이 수염에 묻는 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 사료가루가 그래갖고 한 알씩 입에서 물어가지고 밥그릇에 옆에 딱 던져요. 그리고 주워 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바닥에도 뿌려보고 뭐 기울기도 해보고 뭐 높이도 그릇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해봤거든요. 물그릇도 마찬가지고 이게 내 거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버릇을 잘못 들여가지고 얘가 까탈스러워졌다고 하는데 이 그렇게라도 먹였기 때문에 3.1kg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3.1kg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너무 심약한 아이였어가지고 한 번은 제가 오래간만에 맨날 제 물건만 사다가 저희 남편한테 새로운 신발을 사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새 신발을 신고 집에서 팔짝팔짝 뛰었네. 그랬더니 이 내 거가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창가로 숨은 거예요. 어머, 무섭다고. 문제는 근데 그 창틀에 발톱이 끼어가지고 발톱이 빠져버린 거예요. 왜? 진짜 가지가지하네. 난 남편이랑 아주. 이혼할 뻔. 진짜. 아, 정말. 그러도 막, 울면서 또 막 동물병원 가가지고. 어떡해요? 피도 났어요? 발톱 그쵸, 빠져가지고? 발톱 빠지고 표현하죠, 당연히. 비닐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비닐을. 다 먹었어 또? 그러니까 이거 뭐 스카치 테이프 뜯어가지고 옆에 놔도 이렇게 씹고 그것 때문에 제가 동물병원을 몇 번이나 간지 몰라요. 혹시나 이 장폐색이 올까봐. 그치. 그 장폐색이 될까봐 병원에 집어넣는데 수액줄을 다 또 뜯어먹었고 다시 또 조영술 또 그런 일이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진짜 까탈스럽다. 그리고 동물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너무 미친 듯이 바닥을 긁고 발이 다 막 피투성이가 되고 와, 그리고 한 손가락 하네.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동물병원 가다가 몇 번이나 빠꾸해서 집으로 온지 몰라요. 일단 개구호흡을 너무 심하게 하고 이 발바닥이 다 땀이 나가지고 완전 젖어가지고 죽겠더라고. 동물병원 들어가다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동물병원에 들어가는 케이지만 유모차, 앞에 매는 거, 플라스틱, 천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내 것 때문에. 내 것 때문에. 와,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 동물병원에 같은 병원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사로운 것들. 그러니까 음, 비닐 하나 뜯지도 못하고 옆에서. 정말 이게 스트레스인 게 뭐냐면 까만 비닐을 봉다리도 뜯어먹기 때문에 어. 집에 있는 모든 비닐을 다 치워야 되고. 그리고 택배가 오잖아요. 택배 비닐. 택배에 붙어있는 그 스카치 비닐. 테이프도 뜯어먹으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평생. 힘들었겠다. 그리고 뭐 항문나 뭐 그게 뭐야? 항문에 보면 이렇게 그 냄새 예. 조절하는 예. 항문낭이 있는데 걔는 늘 그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짜줘야 되고 막 쓸데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스케일링도 얘는 되게 치석도 자주 끼는 아이였고 그렇습니다. 되게 귀엽고 예쁘게 생겼는데 귀엽고 예쁜 것들이 돈 돈 잡아먹는 예쁜 것들 돈으로 키워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떤 동물병원에서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일단은 동물병원의 맨 처음에 시작이 늘 아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갔는데 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 백신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죠. 1차, 2차, 3차까지.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처럼 1차를 맞췄어요. 그리고 2차를 맞추려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했어. 벌써 병원에. 왜냐하면 저 말고 그 바로 전에 고양이가 진찰을 받았는데 진찰 때를 소독하고 딱지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뭔가 느낌이 쎄했는데 갔다가 왔더니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백신 후유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너무 안 먹고 애가 일단 하여튼 아픈 느낌이 너무 나고 마르는 느낌이 더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리가 정말 이 엄지손가락 마디가 될 정도로 너무 작아지고 그래서 제가 막 소고기를 막 고아가지고 국물을 내가지고 주사기를 해서 먹이고 막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병원에 또 가셨군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있던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고양이 키우면서 고양이를 너무 자주 병원에 들어가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소 우리가 한 3일에서 일주일은 기다려보잖아요. 갔더니 이제 그 범백을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는데 전에 소독 안 한 병원 말고 다른 병원 가신 거죠? 네. 거기가 신림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저희 설마을에서 가면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는 왜냐면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글로 가려면. 그래서 갔더니 범백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다행히 선생님이 범백은 치료 가능할 것 같다고. 범백의 치료가 되기는 됐죠. 되기는 됐는데 그게 병원에서 옮은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그 전에는 그래도 뭐 구조 당시에 범백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지금 그 소독 안 한 데서 한번 진찰 받고 그냥 거기서 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병원에서 병이 옳다니. 근데 그거를 따지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게 시점이라는 게. 근데 모르겠어. 소독을 안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보통은 다 소독하던데. 다 소독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때 2006년, 7년도에 한국의 병원에서 그렇게 모든 진찰대를 다 닦아주시냐 하면 또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몸이 자주 아팠잖아요. 자주 토하고. 평생 내꾸는 토했거든요. 자주. 그러니까 이제 심하게 토하니까 동물병원을 데려갔는데 그때는 한국에 고양이를 전문으로 다뤄주시는 병원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고단위 뭐 이런 큰 커뮤니티에서 뭐 이 병원 괜찮아요, 뭐 저 병원 괜찮아요 하는 그런 확실히 뭐 알 수 없더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너무나도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동물병원을 좋고 안 좋고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튼 역삼동에 있는 동물병원에 괜찮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피를 못 뽑으셔. 피를 못 뽑아가지고 완전히 이 발이 피범벅이 된 거야. 나 진짜 쓰러질 뻔했어. 그 고양이를 피를 못 뽑아가지고 1시간 동안 의사랑 그 간호사가 매달려가 있는데 고양이 탓을 하면서 그랬겠지? 글쎄 고양이 혈관이 안 보여요. 뭐 얘가 피가 안 나오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저도 기억이 잠깐 나요. 옛날에 저도 뭐 피 뽑으러 갔을 때 우리 고양이. 하여튼 1시간 동안 1시간을 어떻게 피를 뽑으면서 보내나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나중에 나오는데 이 주사기가 매달려갖고 나오더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러다가 이거는 뭐 실수일지도 모르겠다고 모르겠어요. 지금이면 됐어요. 그러고 딴 데 가지. 딴 데로 갈 수 있을 만한 그 우리가 그게 간덩어리가 클까? 그 동물병원에 동물병원이든 어떤 병원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시술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내가 병원의 의사가 아닌 다음에 그치. 그거를 그만두게 하고 모르겠어요. 그때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빼고 이제 검사를 넣고 이게 얘가 토하니까 수액을 맞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입원실에 넣었는데 그 다음날 찾아러 갔죠. 문제는 그 수액줄을 다 뜯어먹은 거예요. 또 뜯어먹었군. 그래가지고 또 엑스레이 찍고 이게 좀 뭐 이상한 말씀하시면서 장폐색이 될지도 모른다고. 맞아. 극단적인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의사들. 그래가지고 얘를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그때 시술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그냥 그때 수액줄을 끊어먹고 피 범벅됐던 발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왔어요. 얘는 자주 토했기 때문에 제가 추루도 많이 못 줬고 캔도 저희 집 애들은 진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밖에 못 줬거든요. 근데 얘는 사람 그거 있지. 마른 사람들 특유의 편식도 하면서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가지고 고급이네. 입맛이. 그러니까 캔도 진짜 종류도 많이 사놨을 됐고 먹으면 또 늘 남기잖아요. 그럼 미미하고 나비만 계속 살이 찌는 거야. 내 거 남기고 걔네들 다 먹으니까. 그랬지? 이 대망의 중성화 수술이 있는데 발정이 정말 심각하게 왔어요. 이 녀석은? 그리고 그 당시에 몸무게가 2.4인가 5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발정이 너무 나가지고 약간 사람으로 치면 옥녀 타입이랄까? 새끼가 있다고나 해야 되나? 좀 약간 그런 밝히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은 아이였는데 가가지고 이제 중성화 수술하려고 갔더니 이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무게를 더 이거를 불려야지만 수술이 지금 가능해진. 한다는데 아니 문제는 봐봐. 자 발정이 나가지고 심하게 미친여같이 막 돌아다녀. 고통에 몸부림치고 울고 막 그래.
밥맛이 없지. 안 그래도 예민한 아이인데. 그럼 뭐로 몸무게를 늘릴 거야? 그러게요. 그때부터 이 한 달 동안 이 100g이라도 늘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뭐 닭고기, 고구, 소고기 막 구워서 국물에다가 떠먹이고 막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한 겨우 2.7 정도 만들었나? 그래서 갔지. 그래서 죄송해요. 중성 수술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미미가 너무 정성스럽게 내 거에 실밥을 배를 막 핥고 있길래 뭐지? 막 봤더니 너무 정성스럽게 이 실밥을 터주고 있더라고. 걔를 되게 친했거든요, 두 마리가. 어렸을 때 같이 만났던 애들이어가지고. 아, 웃겨. 아, 그래가지고 또 다 뜯었네? 또 데리고 갔지. 어머. 그래가지고 그 신림동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선생님이 이 집 애들은 실밥 터트리는데 뭔가 있나? 그래서 갔는데 얘가 너무 희마리가 없으니까 마취를 안 하고 생쌀을 꺼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생쌀 이걸 어떻게 생쌀을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 건 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뭐야?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상해. 근데 참아냈어. 그랬겠지, 힘이 없으니까. 네. 아니, 근데 의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얘는 참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 나중에는 3kg 넘었을 때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여가지고 동물병원에 갈 때부터 그다음부터 되게 고생이 많았는데 여하튼 3kg가 되기 전에는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성정이 어땠냐면 여러분들이 꾹꾹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내꼬는 꾹꾹이를 하고 싶으면 일단은 이 왼쪽이어야 돼요. 무조건. 왼쪽 팔뚝에 자기가 이거를 꾹꾹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뒷발로 가끔 차주면서 이걸 해야 돼요. 귀여워. 그래서 제가 십몇 년 동안 반팔을 잘 못 입고 다녔어요. 왜냐면 거기에 발톱 흉이 늘 나고 딱지가 나와 있어가지고. 불쌍해. 그렇죠. 숨도 못 쉬었어요. 저는 걔가 꾹꾹이 할 때 진짜. 와. 왜냐면 조금이라도 숨소리가 크게 나면 가기 때문에. 진짜 왕처럼 모셨네요. 제가 디스크가 심했거든요. 근데 그 디스크가 심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고양인데, 왜냐. 미미는 제 다리 사이에 끼어서 자는 걸 좋아하고, 내 거는 그 왼쪽 팔뚝에 꾹꾹이를 하면서 자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전혀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진짜 점점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고양이 때문에 몸을 망쳤어. 그렇습니다. 네, 제 허리와 교환을 했죠. 그 미미는 그러면 실밥을 4번이나 뜯은, 3번 뜯었구나. 네. 4번째는 안 뜯었나요? 근데 이상하게 나비 중성화 때는 나비는 안 해줬어요. 둘이 안 친한가 보다. 평생 그 나비는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었고 되게 웃기는 게 미미가 첫 번째 고양이였잖아요. 그런데 미미가 성격이 순한 애가 아니었으면 제가 내꼬를 데리고 오고 나비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 임보된 아이들이 집에 다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첫째 애가 선주 고양이가 굉장히 순한 애였어요. 그리고 일단은 관심이 없어. 모든 것에. 예. 다른 애들한테. 예. 그리고 지밖에 몰라. 그리고 절대로 다른 애들한테 그루밍을 안 해줘요. 그러면 안 해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루밍을 하는 게 그루밍을 받는 아이들이 서열이 낮고. 그치. 근데 미미는 죽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그루밍을 해준 적이 없어요. 단지 내 거에 실밥만 뜯었을 뿐이지. 네. 그때만. 거슬렸나 보지 그게. 그게 재밌었나 보지. 그리고 이 발톱 뜯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꿉꿉한 걸 싫어하는 아이였어. 발톱을 별로 자를 필요가 없는 게 자기가 다 알아서 이렇게 네. 늘 보고 있으면 발톱을 뜯고 있어. 맞아. 그리고 걔는 귀도 엄청 깨끗했어요. 모든 게 다 깨끗한 아이였어. 걔는. 말쑥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근데 단점이 뭐였냐면 이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많으면 이게 뭔가 어떤 좀 무서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비듬이 완전히 눈같이 확 일어나는 애였어. 순간적으로 그렇게? 네. 되게 신기하다. 비듬이 진짜 막 그 눈 내리듯이 순식간에 다 생겼다가 올라오더라고. 다시 없어지고. 신기하다.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데 그냥 비듬을 좀 평생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요. 내 거는 거의 목욕을 안 시켰거든요. 너무 깨끗한 아이여가지고.
근데 미미만 저희 집에서 제일 목욕을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비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거는 너무 성격이 지랄맞아가지고 일단 다 목욕을 하면 온 옷을 찢어 발깁니다. 그래서 이 티셔츠가 남아나지가 않고 그리고 머리에 올라오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내 거는 정말 목욕을 못 시켰어요. 왜 그렇게 성격이 못했었을까? 그러면 깨끗한 미미는 계속 목욕을 하고 지랄 맞은 성격의 내 거는 한 번도 거의 목욕을 못했다. 네. 근데 1년에 한 번 겨우. 더럽진 않았고. 냄새도 되게 향긋했고, 내 거는. 단지,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사료 알레르기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그치. 사입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구라가 섞여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개인적인 의견이고 전문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사료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귀지가 많이 생긴다는 느낌이었어요. 내 거는. 그래서 귀 청소를 되게 자주 해줬어야 됐어요. 우리 그 3마리 중에 제일 먼저 죽었던 고양이가 나비였는데 우리 내 거가 이 몸집은 작아도 자기가 공주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성격이었냐면 이렇게 리본 같은 걸 매주면 정말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네. 어머, 내 거야, 너 너무 예뻐. 막 그러면, 귀엽다. 이렇게 딱 꼿꼿이 서가지고, 어머. 약간 이집트 그 고양이 상 같이 서가지고, 나 어때? 나 되게 예쁘지? 이런 표정으로 서 있고, 손님들이 오면, 너무 거기 예쁨 받고 싶어가지고, 그 손님들 방 앞에서 계속 앉아있고, 하여튼 그런 성격의 아이였어요. 미미는 아예 얼굴도 못 보고. 만약에 손님이 한 달 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벽장에서 안 나오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나비는 뭐 관심이 없고,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면 내 거는 처음 만나는 손님한테도 이렇게 만지게 해줬나요? 네. 성격이 보통 근데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손님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네. 그리고 성격은 지랄 맞은데, 사람들한테 부침성이 있는, 네, 그 예. 신기한 고양이네. 그러니까 예쁘다 해주면 딱 눈빛이 달라져요. 저 사람 내 호구 이러면서 달려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너무 내가 듣다 신기한 캐릭터를 봤네. 네, 정말 좋아했고 신기하다. 우리 엄마한테도 너무너무 애교를 부리는 아이였고 그리고 이 내꼬가 되게 자기가 공주과인데 일단 미미가 집에 제일 먼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리스펙은 있었어요. 근데 나비가 마지막에 한 1년 뒤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비만 눈에 띄면 이러면서 못마땅해 하는구나. 주인 곁에 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비는 평생 침대에서 누워서 같이 잡은 적이 없어. 그랬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쯤 당뇨가 걸려가지고 1년 동안 투병을 했는데 죽기 한 달 전에 그렇게 내고와가지고 핥아주고 소파가 아니고 그 쿠션에 같이 누워서 자고 원래 그 10년 동안 2마리가 같이 있는 투샷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죽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돌봐주는구나. 네. 미미는 관심이 없고. 미미는 아예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발톱 뜯는 거고 이런 거만 관심 있고 어떤 고양이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별로 그렇게 관심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고양이가 미미를 좋아했어요. 자기들한테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무관심하고. 쿨하다. 미미는 쿨하고, 내 거는 공주고, 나비는 어땠을까요? 일단 마지막으로 미미의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자면, 미미는 그렇게까지 애들을 잘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새로 제가 구조에서 들어왔던 애는 걔는 못 견디하더라고요. 너무 새끼라서. 아니에요. 뭔가 결이 안 맞았는지. 그 걔가 헛피스를 달고 왔었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그때 내 거가 죽고 한 달 바로 뒤에 일이었었는데 일단 걔들 둘이 너무 친했었기 때문에 일단 내 거를 되게 그리워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노묘였어가지고 헛피스를 못 견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마지막 구조했던 애가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여름이었는데 여름이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여름이가 이 미미가 힘이 없다는 걸 알고 계속 목을 물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한 달을 죽기 전에 그 새로 들어온 고양이 때문에 고생 좀 하다가 갔죠. 그 다음에 여튼 이 내꼬의 이 동물병원 얘기는 이제
그리고 뭐 있나요? 싱가폴도 있고 뭐 예, 그런데 예. 그거는 이따가 싱가폴 음, 얘기하면서 같이 하시고, 그 한국에서는 그렇게 계속 토했기 때문에 그냥 그 토한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 동물병원을 그냥 뭐 어디 수십 군데를 가셨어요? 예, 수십 군데는 아니지만 제가 한 7군데, 8군데 갔던 내 것 거거든요. 때문에. 네, 내 것 때문에. 그리고 한 군데를 정착을 했죠. 그때 서울의 신라호텔 근처에 있는 어떤 동물병원이었는데, 그 동물병원이 너무 좋았으나, 이게, 늘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병원이 무조건 늘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싱가포르 가기 전에는 그 동물병원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싱가포르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췌장염이 걸리고 내 거가 그 췌장염이 나중에 복막염으로 발전돼서 그 다음에 죽었었는데, 그 췌장염이라는 거를 맨 처음에 발견해 주셨던 병원이 거기였단 말이에요. 발견해 주신 병원이. 근데 그게 치료가 안 되더라고, 그 병원이랑. 그래서 계속 악화만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췌장염 있고 복막염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병원을 막 순례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엔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나중에 신약도 먹였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복수가 차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안 좋은 동물병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도 하게 될 거지만, 그게 그 병원이 나빠서가 아니라 무조건 365일 동안 나쁜 병원일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또 그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병원이면 정말 계속 개원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누군가는 고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쵸. 존재가 가능한 것이 되니까, 그렇다. 이거는 뭐 동물병원의 실수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 죽어야 하는 어떤 그 아이의 생명의 값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양이가 아무리 제가 잘 건사한다고 해봤자 20년을 진짜 맥시멈으로 살지 그 이상을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어떤 기한의 한계 같은 거는 분명히 알고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었고, 나비는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첫 번째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을 때 탈장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탈장이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항문 쪽이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거기에 막 이물질이랑 막 이렇게 부어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근데 탈장이었던 건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너무 옛날 일이라 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제가 데리고 왔었을 때 그런 식으로 항문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입원을 시키고 제 친구한테 맡겼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탈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입원을 했어도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탈장이었으면 아마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오래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자, 그때 제가 그 나비가 우리 집에 어떻게 눌러 앉게 됐냐는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에피소드를 그 도둑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 근데 그 도둑 얘기를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 게, 제가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왔다고 했잖아요. 제 남편이 프랑스 백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직업이 뭐였냐면 프랑스 대사관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었는데, 그때 한창 저희가 2006년에 들어왔더니 설해마을 냉동고 아기동가? 아, 기억나. 맞아. 저기다가 토막 아니,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신생아를 냉동고에서 발견한 사건이 있었었는데, 아마 설해마을 영화 사건 같은 그런 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 프랑스 정부에서 뭐 한국의 경찰력이나 뭐 수사력 같은 걸 못 믿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 피가로라고 하는 신문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가 간 사이에 이게 조금 신경전 같은 게 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설해마을 살고 있으니까 저희 시동생,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예. 그 외국인 시동생이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와이프가 그때 임신이 한 6개월 된 상태였었어요.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를 왔단 말이에요. 그 놀러를 왔는데 도둑을 맞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동생이 한 달 아니었구나. 한 2주 동안 한국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 다 남겨둔 디지털 카메라를 잃어버리고 어머. 제가 그 시나리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사용했던 노트북을 잃어버리고 막 이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나비가 이렇게 뭐 마중 나가서 울고 이러던 얘기도 다 우리 남편한테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잠기가 미미님은 주무시고 밝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그 사실 전혀 모르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뭔가 집안에 이렇게 분위기가 웅성웅성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또 뭐 우리 시동생이 뭐 동서랑 뭐가 있나? 이래가지고 나갔더니 도둑이 들었대. 거짓말이지 뭐 도둑이 들어 여기가. 도둑이 들었대. 뭐야? 그랬더니 정말 그 저희 집에 베란다와 부엌을 연결하는 중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창문이 열려 있어요. 깨져 있더라고요. 깨져 있어. 깨가지고 거기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 남자가. 그래갖고 이제 뭐 어떻게 신고를 했죠. 신고를 했더니 어떤 순경 같은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달달달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초인종 울리면서 초인종 울리면서 여기 도둑 신고한데 맞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 문을 열었지. 그랬더니 외국인이 이미 3명이 서 있잖아. 우리 남편, 시동생, 애 와이프까지.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자기 지구대에 자기 상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상사가 다시 오셨어. 그리고 오면서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이 신상 정보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설해마을 영화 사건 때문에 이 국가와 국가 간에 약간 신경전에 있었던 거를 알고 그 다음엔가 났던 도둑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해마을 지구대에 있었던 분들은 좀 약간 예민한 거예요. 이 범죄나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 남편이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서초 경찰서에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 7명으로 들었어. 우리가 이 디지털 카메라하고 이 노트북을 훔쳐갔는데 7명이나 필요할 것인가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이 아저씨가 과학수사대를 불러야겠다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11명이 됐어. 그 집안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물건을 잃어버리고 이 나비 얘기는 이 뒤로 잊혀지고 이 뭔가 이 드라마틱한 상황이 너무 웃기고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족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과학수사대 아저씨가. 굉장히 큰 스카이스테이프 같은 거로 그 족적을 막 뜯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강력반 아저씨가 막 사모님 일로 와보시라고 막 예 그랬더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현관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요? 저기 베란다와 중문 사이에 문이 깨져 있고 글로 들어오고 족적이 발견됐는데 아니 어떻게 현관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아니라고. 현관에 이게 뭔가 이 열쇠 꼽는 데에 흠집이 많다는 거예요. 흠집. 흠집은 집안 사람들이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이 강력수사대 분들과 과학수사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의견 다툼을 내는 거예요. 진짜 드라마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는 도둑을 당한 게 처음 이제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 원래 우리나라 그렇게 수사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11명의 사람이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을 잃어버린 걸 찾아주겠다고 그렇게 나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CSI가 찾았나요? 뭐 지문이라도? 족적 가지고. 족적만 찾았지. 범인 못 찾았어요? 네. 못 찾았고. 지문 같은 것도 발견이 안 되고 그냥 발자국만 남겨놓고. 지문은 쪽지문이 남아있었어요. 쪽지문이 있었는데 그걸로는 이제 식별이 불가능해서 찾지는 못했군요. 정말 찾으려고 노력하셨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찾으려고 노력하셨을까 싶은데 11명.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됐고, 이 내꾸가 이 토하는 거는 약간 만성 구토 같이 자리 잡았기 그러면 때문에 10도는 괜찮은 건가요? 그렇게 계속 토하는 건? 그렇게까지 심화 있게 저희가 알았어요. 검사를 못한 게 너무나 지랄 맞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성격이. 이 병원에 갈 때마다 뭔가 일이 생기고 또 병에 걸려오고 막 이러니까 제가 불신이 엄청 많이 쌓였던 상태였거든요. 솔직히 동물병원 갔는데 범백 걸려오면 너무 끔찍하죠. 네, 되게 불신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애들을 백신을 아예 안 맞췄고 그래서 제가 신장사상충도 여름에 모기가 극성일 때만 딱 한 번 맞추고 저는 안 맞췄어요. 왜냐면 몸이 너무 약한 아이기 때문에 좀 간이나 이런 데 부담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남편이 싱가포르로 발령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대사관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직업을 구했을 텐데 갑자기 급하게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번 에피소드 때 막 고양이 막 그 애들 검사 받고 피 뽑고 막 그랬었을 때 남편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가 남편이 이미 싱가포르에 바로 갔었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혼자 엄마랑 같이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도착했었을 때 애들 잃어버렸을 때 그 모든 사건도 남편이 옆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굉장히 딸리는데 그래서 더 문제가 복잡했을 수도 있어요. 동물병원을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나이가 6살, 7살 좀 되기 시작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나비하고 내 거는 스케일링을 자주 해줘야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 거는 동물병원에서 그러니까 싱가포르 동물병원에서 스케일링 딱 한 번 해줬어요. 계속 그러더라고. 네 고양이 약간 미친 것 같다고. 그 스케일링하고 마취가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에 계속 동물병원 전화 오는 거야. 네 고양이 너무 이상하니까 좀 빨리 데려가라고. 거기서 계속 또 뭔가를 물어뜯고 있었나요? 그런 수액 같은 줄 같은 거? 약간 눈빛이 광기가 흐른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한국에서는 동물병원 갈 때는 그렇게 개구호흡을 하고 개구호흡이라고 하면 호흡이 안 돼갖고 자기가 입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호흡하는 걸 개구호흡이라고 하는데 싱가포르는 진짜 심각했거든요. 내 거는 못 견뎠어요 정말. 동물병원 가는 것 자체를. 어느 날 한국에 들어왔다가 싱가포르에 딱 돌아왔더니 나비가 원래는 이 궁디팡팡이라고 엉덩이하고 꼬리 사이에 있는 부분 두들겨주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를 딱 뚫는 순간 제 손을 콱 무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아프게? 네,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거 막 미안하고 제 손을 막 핥아주긴 하는데 일단은 아프다는 신호잖아요. 그 동물병원을 갔더니 이 꼬리와 꼬리뼈와 이 엉덩이가 연결되는 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하는 말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피 검사를 했더니 당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니 빨리 큰 병원을 가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는 그 고양이, 강아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종합병원 같은 데가 있어요. 메리마운트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동물병원이 있는데 거길 갔더니 이제 당뇨병이 심각하다고 이제 진단을 받았던 거죠. 받아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을 주사를 놔야 되는데 인슐린을 냉장고에만 무조건 보관을 하고 있었어야 돼가지고 저희가 1박 2일이든 뭐든지 간에 여행을 아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주사 한번 놔보셨어요? 예, 언니님? 나봤어. 저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주사 놓는 거. 1년 동안 그 아이 주사를 놓고 난 다음에 제가 주사 포비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 주사를 피 뽑는 것도 못 보겠고 고양이 피 뽑는 것도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정말 손을 덜덜덜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주사를 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주사를 어떻게 놔야 되냐면 여기 그쵸. 아니 목덜미. 당뇨병은 목덜미구나. 목덜미에 피하 지방 밑에 놔야 돼요. 되게 어려운 기술이죠. 네. 그래서 인슐린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덜미가 저희가 보면 동물들 보면 목덜미 쪽을 딱 잡을 때 당겨지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당겨가지고 밑에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해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남편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왜 그런 거 있죠.
뭔가 잘못되고 있을 것 같다는 어떠한, 아니야, 뭔가가, 감이 딱 왔군요. 뭔가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어떠한 느낌적인 느낌이 나가지고 남편이 주워 놓는 거 그냥 처음 봤는데, 이거는 이 피하지만 밑에 넣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껍질에만 놓고 있더라고. 그러면 2주 동안 계속 그렇게 하신 거네요. 그쵸. 그리고 사실은 피도 뽑아가지고 당 수치가 어떻게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남편이 5년 동안 쓰고 있었던 논문에 막빠져가지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든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당뇨가 걸렸으니까 이게 피를 뽑아가지고 지금 인슐린 수치를 다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병원에서 주는 대략적인 인슐린 양을 놓고 인슐린 양을 그냥 대략적으로 놨던 거예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이게 인슐린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입원을 시켰어야 됐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게 근데 나중에는 심해졌고 녹내장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녹내장이 왔는데 난 동물병원에 그게 너무 싫은 게 녹내장이면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제가 녹내장이니까 안구 적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안구 적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눈은 실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안구 적출하면 당연히 실명. 아니 한쪽 눈이었으니까. 아, 한쪽 눈이었으니까? 근데 왼쪽 눈 다른 눈도 실명이 된대. 뭐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지? 한쪽 눈만 녹내장이 왔는데 그 눈을 적출하면 다른 쪽 눈도 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동물병원 얘기하니까 자꾸 좀 약간 슬프게 가긴 가는데 이게 우스운 얘기가 에피소드들이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점 좀 양해를 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뭐 다른 식으로 저한테 설득하고 뭐 안정감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으나 싱가포르에서는 제가 맨 처음에 진료받았을 때 녹내장에 걸리면 이 눈이 윗꺼풀이 있고 밑꺼풀이 있잖아요. 그 밑꺼풀을 이렇게 좀 걷어 올려 이렇게 약간 벌려서 그 안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사실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안에 약물을 넣어야 돼요. 네,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안약도 하루에 거의 6번인가 8번을 넣어야 돼가지고 제가 알람을 2시간씩 맞춰가지고 장난 아니었죠. 안약 넣는 것도. 그랬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게 녹내장에 걸린 눈을 적출 수술을 하고 그런데도 오른쪽에 실명이 될지도 모르고 나는 일하러 나가야 되는 남편은 논문을 쓰고 있고 하여튼 뭐 다 후회밖에 안 남는 어떠한 선택을 했다고 할지언정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눈을 적출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키 나빈 안락사를 해줬거든요. 왜냐 마지막 날 너무 목을 말라 하는데 물을 못 마시더라고요. 입 물가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물을 전혀 못 마시. 그리고 이거 주사기에다가 물을 넣어줘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게 너무 온몸에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갖고 이제 얘는 편하게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동물병원에 예약을 하고 저희가 꽃을 샀죠. 꽃을 사가지고 박스를 들고 박스에다가 꽃을 다 깔아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갔어요. 해가지고 이제 안락사 시키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락사하고 보냈는데 난 너무 힘들었어. 안락사하고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애가 숨을 못 하시는데 느낌이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어갖고 정말 저희 남편한테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가 꽤 한 1, 2분인가 우리 생각엔 느낌은 꽤 오래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는 거야.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죽지 않아야 되는 애를 죽인 게 아닐까? 막 이런 그쵸. 오만 감정이 다 들면서 해갖고 이제 애를 보내가지고 꽃이랑 저희가 그 나비가 좋아했던 간식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스에 예쁘게 넣어가지고 이제 드렸어요.
들여서 화장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그 화장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차이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30만 원을 그냥 화장을 해가지고 그냥 저희한테 유고를 주는 거고, 예. 3천만 원짜리는 뭐냐면 이제 종교에 따라 색전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식, 불교식. 그리고 주지스님이 뭐 불경을 읽으면서 하는 시스템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싱가포르는 또 이렇게 수목장 같이 이렇게 뭐 애들을 매장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이 동물의 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법이 까다로운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죄송해요. 화장을 하겠다고 동물병원에 맡겨놓고 화장을 저희가 참여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돈을 되게 많이 내면 그 단독 화장터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몇 천만 원을 쓴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를 신청을 하고 저희 남편이랑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전에는 늘 동물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비랑 같이였지만 그날은 이제 저희끼리 먹는 거잖아요. 만감에 교차하더라고요. 그리고 3주가 지났는데도 애를 유골이 준비가 됐다는 얘기를 안 해, 병원에서. 그래서 전화를 했지. 어떻게 된 거야? 아직까지도 화장이 안 돼. 에? 애를 냉동고시 하고, 머리 아파. 어머. 그때부터 진짜 저의 악몽이 진짜 시작되는데, 나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인가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화장이 됐으니까 갖고 가라고 해갖고, 이제 작은 항아리를 담아주는데, 저는 뭐가 무서웠냐면, 그게 싱가포르 동남아잖아요. 유골에서 벌레가 나올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사랑했던 생명이, 막, 내가 이 아이의 유골을 지저분하게 느끼면서 빨리 치워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나를 내가 맞닥뜨리는 게 싫어서가지고, 남편 보고, 우리가 묻자. 묻자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첫 번째 에피소드 때 싱가포르의 자연이 엄청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모종삽을 몰래 이제 파서 넣어야 되니까 모종삽이 다 부러질 정도였어. 나무 뿌리 때문에? 나무 뿌리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거를 땅을 파는데 땅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게 진짜 예를 들면은 이 갈아먹는 배, 이 캔 크기만한 유골함인데 이 정도의 깊이를 팔 수 있는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아파트 그러네. 그리고 남편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삽을 가지고 파고 다녔는데 자리를 팔 수가 없어.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남편이랑 저랑 엄청 부부싸움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내가 유별나게 굴어가지고 애를 한국 가가지고 하면 될 텐데 네가 지금 묻자고 이런 바람에 우리가 이 밤에 밤 12시에 후레시키고 샴푸 왜냐면 몰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찾아냈습니다. 제가 화단에 꽃만 심어져 있는 데는 거기는 뿌리가 없죠. 예, 부드럽더라고요. 아이고, 나비가 꽃 곁에 있었겠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6개월인가 5개월 후에 남편이 그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그 마일리지를 다 이제 긁어 모아 보니까 우리 내꺼는 비즈니스석을 태울 수 있겠더라고. 가능해요? 사람 타는데? 왜냐면 걔가 몸무게가 너무 작으니까 5kg 미만은 돼요. 돼요? 네. 네. 사람 날씬하고 봐야 돼. 사람이든 고양이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제가 남편은 비즈니스석을 끊어주고 남편이 이제 네가 캐리해라. 그래서 저는 일반석에 있고 그 옆에 내 거를? 내 거는 남편이 들고 있었죠. 비즈니스석에. 예. 그리고 미미는 화물칸에 넣고. 근데 문제는 저희 친정이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7시간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KTX를 타고 경주로 왔잖아요. 그리고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를 예. 집에 왔더니 애가 다리를 못 피는 거예요. 둘 다. 아니요. 내 거가요. 저기 비즈니스석에 있던 내 거. 어. 케이지를 열었는데 애가 걷지를 못해.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지 네. 나이가 많으니까. 그쵸. 우리 남편이 또 그게 인터넷에 패입니다, 여러분. 혈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면서 혈전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 줄 아냐면서 혈전이 생기면 이게 돌아다니다가 심장을 막아서 결국엔 죽는다는 그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야. 경주의 동물병원이 자꾸 왜 이렇게 오늘 힘드네요.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애가 다리를 못 피니까 진짜 울고 불고 막 주무르고 막. 그 동물 칸에 있던 미미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미미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병에.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일주일 동안 엄청 고생하고. 일주일 내내 못 움직였어요? 예. 양 다리, 네 다리가 다 그런 게 아니라 한쪽 다리가 심각하게. 그래서 못 병원 움직였어요. 갔어요? 아니,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냐면 제가 그 한국의 동물병원에 경주는 특히 불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회복됐어요, 결국? 예, 회복됐죠. 아이고. 늦게 회복됐다. 네. 근데 사실 이 모든 에피소드가 고양이를 길러서 특별히 생기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쵸, 동물은 다 그렇겠죠. 그냥 살아있는 생명과 같이 하는. 맞아요. 네. 사람도 그런데. 맞아요. 사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나 고양이 키우지 말아야지, 너무 문제가 많아, 막 그런 거는 여러분 짧은 생각이라고. 근데 나는 이것만 들으면 그런 생각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주저하긴 한데, 그렇다고 맨날 뭐 그렇잖아요. 텔레토비 세상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 뽀뽀뽀 이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이랑 같이 사는 일은 재밌는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늙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양이가 뭔가 아파서 병에 걸릴 때마다 고양이도 당뇨병 걸려요? 뭐 고양이도 뭐 신장이 아파요? 고양이도 뭐 이런 거 있잖아. 녹내장이 걸려요? 그럼 고양이가 뭐 인형도 아니고. 또 포유를 하고. 장기의 모든 기본 구조는 인간이랑 똑같은데.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인슐린을 사봤었을 때 동물병원에서 사면, 동물병원에서 저한테 주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가서 사면 비싸요. 근데 사람 걸로 하면 싼가요? 예. 보험 처리돼서? 아니, 기본적으로 동물병원, 그건 우리나라랑 싱가포르 다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동물병원에서 그거를 처방전을 줘가지고 약국에 가면 더 비쌌었어요. 근데 인슐린을 그냥 주지를 않으니까 좀 그건 불평등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약이, 사람이 먹는 약을 그냥 약만 조여서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물 의약품이 아직까지는 크게 맞아요. 발달이 안 돼 있다는 점이기도 맞아요, 하겠죠. 네. 맞아요. 수액 같은 경우도 저희 고양이 수액 맞춘다고 해서 수액도 검색을 해보면 훨씬 싼 거야. 동물병원에서 사는 거보다. 근데 살 수가 없는 거지. 보통 싼 가격에서 사람 거로 이렇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조금 비싸게 하여튼간 그거 모든 조금 의약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보험도 안 되는데 약이라도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장구한 무슨 병원 역사 드라마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에 오류들이 좀 많아가지고, 뭐 애들이 2개월이니 3개월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원래는 4개월이었는데 인보했던 애들 생각해보니까 4개월이었어?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었고. 인보할 때 가장 걱정이 그거죠. 내가 데려온 아이가 혹시 병에 걸렸으면 어떡할까. 지금 그 걱정이 결국엔 현실이 됐던 게, 여름이가 허피스에 걸려서 왔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지금도 인보나 이런 거를 선뜻 못하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피스는 완전히 없어지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가 지금도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면 기침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고양이가 왔었을 때 이 스트레스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모르니까 그럼 이 아이가 다시 허피스가 발병이 되면 새로 들어온 아이가 허피스 다시 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될까봐 제가 인보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인보는 항상 신중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고양이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요. 그거를 무시하고 다른 고양이가 물론 안타깝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그거를 데리고 와서 계속 제가 그 첫 번째 에피소드 때 묘구수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평형에 맞는 고양이의 숫자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한 마리당 몇 평의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원룸에 막 10마리씩 키우고 막 이런 거는 그쵸? 끔찍해. 그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있죠. 그건 진짜 아니.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길고양이의 천국이 아닌가 생각을 했을 정도로 365일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위가 없으니까 일단 애들이 살만하고 그리고 그 길고양이한테 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밥을 다 예, 동네마다. 예. 밥 주지 마시오 해도 뭐 다 뭐 주던데. 밥 주지 마시오 그래요? 예. 우리 시간 제한이 좀 벌써 1시간이에요? 어머, 나 아직까지 말을 반도 못했어. 더 듣고 싶은데 싱가포르 얘기는 따로 한 시간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따로 해주실 거죠? 싱가포르 얘기? 제가 좀 바쁜데. 오늘 근데 웃음이 좀 적었지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에피소드인 만큼. 정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좀 감동적이고 짠하고 너무 현실적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까? 암울해져가지고. 아니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암울한 게 아니라 내 말은 제가 이 동물병원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쟁점이 뭐냐면 2022년이라고 해서 2006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좋은 선생님도 만나는 거고 치료도 되는 거고 근데 매 순간 선택의 몫은 저희죠. 치료를 해가지고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네요. 그 동물병원 선택하는 것도 저희의 몫인 거지. 맞아요. 예. 그런 얘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었던 거지. 아무리 동물병원이 많아지고 우리가 돈이 있고 뭐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생명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그게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매번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네. 언젠가는 떠날 목숨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우리 안에서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고 해야지 이 모든 책임을 동물병원 의사에게만 다 맡기는 것도 그 사람도 신이 그쵸.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물들도. 네, 요즘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기도 해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